자, 오늘 판구조론 7강을 하기 위해 앞서서 지금 학생들도 좀 덜 왔고, 그럼 앞에 공부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및 화산, 뭐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가 됐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을 테니까 페이지 수 상관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지진 파트든 화산 파트든 사태 파트든 문제 분모에 대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몇 번 볼까요? 19번. 다시요? 117쪽 19번. 자, 117쪽에 19번 말입니다. 그러면 규모가 같은 지진이 서로 다른 깊이에서 발생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규모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가지고 있는 토탈 에너지 값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지표에 좀 더 가까운 A점과 훨씬 더 깊은 B점에서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 지진이 발생했을 때, A, B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어요. 뭐 결국엔 여기에 관측소가 있겠죠, 그지? 이해됐습니까? 관측소는 이 관측소에서는 PSC를 물었습니다. PSC는 진원 거리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래서 A 지진은 상대적으로 얕은 지진, 천발 지진입니다. B 지진은 상대적으로 깊은 지진입니다. 관측소까지의 거리가 볼 때 PSC가 A가 더 짧게 걸릴 수 있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PSC는 두 번째, S파의 속도 자체가 바뀔까요? 이해됐습니까? S파의 속도 자체가 바뀔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하 물질이 균일하다는 전제 적고 있어요. 지하 물질이 균일하기 때문에 S파의 속도는 A 지진이나 B 지진이나 속도 자체는 바뀔 거 없을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엄밀히 말하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압력이 더 커지면서 속력이 빨라져요. 근데 전체적으로 물성이 동일하다는 말도 안 되는 물성을 주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다음, 이건 지진파의 진폭. 이거는 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지진파가 얼마나 최대 진폭을 나는데 이거는 진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깊은 곳에서 발생했던 B는 좀 더 멀리 퍼졌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진도 규모는 똑같지만은 A가 더 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겠어요? 가까운 데서 발생했으니까. 되겠나요? 먼 데서 온 것보다 가까운 데서 오는 게 지진파의 최대 진폭이 더 크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나중에 우리가 구면파의 에너지, 이거 물리에서 나오는데 구면파의 에너지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파동이 전달되는 면적이 4배 멀어지거든요. 이건 지구와 별의 광도에서 마찬가지죠. 별빛이 거리 R에서 비춰야 되는 면적과 거리가 2R이 됐을 때 비춰야 되는 면적을 비교해보면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면적이 4배 많아집니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들어온 빛의 세기는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죠. 지진도 마찬가지겠죠. 지진이라는 데 거리가 멀어지면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지진의 에너지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리얼 물건 뭡니까? 진앙의 위치는 했습니다. 어차피 진앙은 A나 B나 여기가 진앙이다 하는 것은 똑같이 결정되겠습니다. 관측소가 3개의 관측소가 있으면요, 뭐 삼각도법인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진앙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진원의 위치도 결정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그것들은 지구학 2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면 내용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관측소 3개의 관측소를 통해서 진원 및 진앙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없죠. 뭐 특별하게 지질학과 쪽을 여러분들이 전공해서 가지 않는 한에는 이해되겠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의 관측소에서
PSC가 나오면 진원거리가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데서 진원거리 나오고 또 다른 곳에서 진원거리가 나와서 여기가 진앙을 결정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세 관측소에서. 그래서 거리를 원을 그려서 원이 합쳐지는 한 점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억과 이것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도 니은과 리을은 서로 같게 나타날 수 있다. 되겠나요?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페이지 상관없습니다. 뭐 앞에 배웠던 화산도 좋고요, 지진도 좋고요. 그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지구의 구성 요소 뭐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공부하면서 질문 좀 해봅시다. 안 풀었습니까? 서준 숙제했어 안 했어? 저 저번에 끝내까지밖에 안 했는데. 지진 및 화산 다 정리된 것 같아요? 진짜로요? 페이지 120쪽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륙운동이라는 것과 조산운동이라는 놈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륙운동, 조자는 만들다는 뜻이 되겠죠. 육은 대륙할 때 육입니다. 조륙운동, 육지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육지가 위로 올라오는 윤기와 육지가 밑으로 내려가는 신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죠. 땅이 올라온대요. 도대체 왜 땅이 올라옵니까? 하면 지각 평선에서 지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가 깎여 나가면 평열 기울기에서 들려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쌤, 육지가 깎여 나가는데 왜 들려 올라옵니까? 육지가 이미 깎인 게 있는데 만약 빙하였다고 생각해보자고. 빙하가 걷어지면 위에 있는 게 가벼워지죠. 그래서 쓱 들린다고요. 그래서 빙하 같은 물질들이 위에 있던 것이 깎여 나가면 육지가 들린다. 윤기가 되겠고요. 윤기의 대표적인 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북유럽 즉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신생대부터 시작해서 쓱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어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윤기 흔적이 주로 동해안 쪽에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쪽에 윤기의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안 단부가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지가 있어요. 파도가 해서 침씩 깎이겠죠. 해시 전류도 생긴단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육지를 올리는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귀찮으니까 바다를 내릴게요. 육지가 올라갔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다시 이쪽에 깎이겠죠. 육지가 더 올라갔어요. 바닷물 내릴게요. 또 깎였어요. 그래서 해안에 이런 계단 모양의 언덕이 생기는 이걸 해안단구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나라 동해안, 특히 정동지대 가면 이런 해안단구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동해안은 융기된 지형이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심강, 가라앉았다는 뜻이죠. 바깥에서 오는 퇴적물들로 인해서 무거워지니까 가라앉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서해안, 우리나라의 남서해안은 침강된 지형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되겠나? 야, 이건 뭡니까? 산이었습니다. 그치? 근데 이게 침강, 가라앉았대요. 역시 마찬가지. 가라앉는 거, 이거 가라앉게 그리는 것이 귀찮아서 물을 올릴게요. 이해됐습니까? 물을 올릴게요. 땅이 가라앉았는데 그거를 물을 올렸다고 표현해 봤습니다. 여전히 산입니까? 여전히 산입니까? 아니요, 이거 섬이죠.
섬이죠. 섬. 섬은 한자로 뭐 쓰죠? 그치, 섬도자 쓰죠. 자,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나? 섬도자가? 아, 헷갈립니다. 선도. 그렇다면 우리나라 남서해안엔 이런 섬이 많죠. 뭐라 부를까요? 많이 자자 쓰면 다도해. 이해됐어요? 그리고 리아스식 해안. 특히 남해의 다도해와 그리고 서해안의 리아스식 해안. 이건 그래서 침강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 지역은 어떻게 된 거야? 동쪽은 들리고 남서쪽은 가라앉았고 침강됐고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리아라는 말은 강이라는 뜻입니다. 강. 리버의 거의 스페인어 말인 것 같아요. 쓰는 복수형 S가 되고요. 식은 우리 주관식 객관식 할 때 한자로 붙이는 식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에 조륙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보충자를 보시면은 융기 지역과 침강 지역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융기 침강 지역들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저기요, 내가 뭘 보라 했냐? 120페이지 왼쪽 자를 보는데 뭐 오른쪽 보고 있어? 보라는 거 좀 봐라. 낙서지 좀 그만하고. 노준성 아. 저 아닌데요. 이름 노준성이 아니라고요? 보는 게 저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요. 자아 분류가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페이지 120쪽이 되고 있습니다. 보충을 꼭 보십시오. 조륙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조륙 운동이 위아래로 다시 말하면 융기 또는 침강이라는 위아래 수직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으로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조산 운동 역시 조 만들 자가 되겠죠. 산. 근데 이 산이 그냥 동네 뒷산 남산 하나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 습곡 산맥. 대표적 습곡 산맥이 뭐 있겠습니까?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들 얘기합니다.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그 히말라야 산이 그 어디 좁겠습니까? 훨씬. 그래서 조산 운동은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땅의 흐름이 돼요. 그래서 땅이 다시 말하면 대륙이 육지가 수평방에 움직이다가 부딪혔네요. 마치 차전 놀이 하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래서 그렇게 습곡산맥을 만드는 조산 운동입니다. 훨씬 더 넓은 지형에 맞춰서 말입니다. 그렇게 땅이 습곡으로 모이다 보니까 지층이 휘어지네요. 말이 습곡 말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단층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규모 습곡산맥을 만드는 게 조산 운동,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역시 120쪽입니다.
우리가 지구라고 불러주는 것은 고체의 지구와 유체의 지구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고체의 지구는 흔히 말하는 직권 얘기죠. 반면 유체는 수권과 주권입니다. 당연히 유체, 흘릴 유자, 물과 그리고 공기라는 것은 빠르게 서로 섞이고 회전하고 순환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고체 지구는 가만히 있습니까?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꽤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즉 어디 뭐 1, 하루 이틀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류 운동이라든지 조사 운동처럼 다이나믹하게 변화되는 지구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즉 이 지구가 뭐하다? 활동적인 하는 지구. 죽어있는 지각이 아니라 움직이는 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페이지 120페이지 챕터 7은 판구조론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겠습니다. 판구조론,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지진 및 화산, 경우에 따라서는 단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질 변동에 대해서 판의 운동으로서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판구조론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각의 얇은 부분, 이것을 좀 확대해 볼까 하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대륙 지각이 두껍게 있고요. 그리고 얇은 해양 지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각 아래쪽에 멘틀이죠. 지각과 멘틀의 요 경계면, 이거 뭐라 그러지? 모고면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지각 아래쪽에서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보고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모고면으로 밝히는 거죠. 지각의 평균에 대략 한 30km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해양지각은 훨씬 얇고요. 대륙지각이 좀 더 많이 두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오버하겠습니다. 대륙지각의 주성분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대륙지각의 주성분은 화강암질입니다. 밀도는 대략 2.7g/cm²입니다. 숫자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지각은 현무암질입니다. 밀도는 3.0을 가지고 있습니다. 멘틀이요? 얘는 감람암질이에요. 밀도는 3.3입니다. 물론 구텐베르크 불연성면에서 약 2,900km 깊이에서 밀도가 엄청 실이 증가되죠. 바로 금속의 외핵에 접하게 되겠죠. 물론 내만면이라서 한 5,100km에서 고체 상태의 그런 금속 핵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관심이 없다고요. 지구 지각의 아주 지각과 멘틀의 최상단 부위를 포함한 이 부분을 관심 가지려고 합니다. 화강암질 밝은 색이죠. 화강 밝죠. 왜 밝을까요? 하면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금속 원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입니다. 현무암이요? 어둡잖아요. 철과 마그네슘 같은 금속 원소를 좀 더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감람암질은 더 많이요. 정리하세요. 판이 뭔데요? 라고 하겠습니다. 판은 지각과 멘틀의 최상단 부위를 포함하는 대략 깊이 100km까지의 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암사권이라고 써도 좋습니다. 지각만은 아니에요. 멘틀의 최상단 부위를. 멘틀이 어디까지 깊이가 됩니까? 2,900km 깊이라고 했잖아요. 100km예요. 여기를 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암석권이라고 상대적으로 딱딱한 놈이 되겠습니다. 반면 대략 한 400km 정도의 깊이까지, 즉 멘틀
2,900km의 깊이라고 했는데 400km니까 역시 상부 멘틀이에요. 여기를 연약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약권은 부분적인 용융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적인 용융된 놈이 멘틀 대류를 1년에 수 센티미터지만 움직여요. 이 멘틀 대류가 있어서 이 위쪽의 판이 밀려요, 움직여요. 그래서 두 판이 서로 모이고 벌어지고 비껴나가면서 아까 말했던 지진 및 화산, 경우에 따라서 단층이라든지 이런 지각 변동을 일으키거든요. 라고 하는 게 판 구조로 되겠습니다. 페이지 122쪽의 판 구조론. 그래서 지구의 표면이 대략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까 말했던 이 판들이 움직이는 속도, 즉 움직이는 방향과 빠르기가 서로 달라서 두 판들이 모이고 벌어지고 비껴나가는 과정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게 판 구조론 되고 있습니다. 론이라고 해놨으니까 이거 그냥 단지 학자들이 그냥 몇 피셜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건 증명된 것들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즉 법칙이 아니라 론이니까 뭐 버려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책 있어요? 자, 이런 판 구조론이 뜬금없이 갑자기 빡 튀어나왔을까 하면 그렇진 않았어요. 과학이란 게 갑자기 한순간에 쭉 발달하지는 못합니다. 점진적인 어떤 스텝이 필요하겠는데요. 이 판 구조론이 나오기 전의 점진적인 스텝이 한 3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판 구조론이 나오기 전에 다이나믹한 고체 지구에 대해서, 즉 움직이는 활동적인 지구에 대해서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혹시 하를 가져왔나요? 다음 주부터 하시면 됩니다. 가져가세요. 페이지 121쪽이 되겠습니다. 판 구조론이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도 많이 배웠을 건데요. 대륙 이동설이죠. 누가 주장했습니까? 베게너가 주장했습니다. 베게너라는 기상학자가 전 세계 지도를 보고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와중에 남아메리카의 동해안과 아프리카의 서해안이 해안선이 꽤 일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실상 베게너가 처음 봤을까요? 그날죠. 지구 지도를 제작하고 그리고 지구본을 만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뭐야 왜 이게 대륙이 서로 해안선이 일치되는 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좀 대륙이 이렇게 붙어있다가 찢어진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냥 생각이 끝쳤을 뿐이죠. 근데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 해안선의 일치뿐만 아니라 증거로서 대륙이 이동했습니다 하는 증거로서 해안선의 일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질 구조라든지 즉 두 멀리 떨어진 대륙의 지질 구조가 연속하다는 것들을 화성이라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륙에서 민물에 살던 놈이 똑같은 화성이 발견돼요. 민물에 살던 놈이 바다를 건너서 다음 대륙으로 넘어갔다? 말이상하잖아. 또는 빙하의 흔적이 즉 여러 대륙의 빙하들이 긁힌 땅을 긁고 간 흔적들이 모아보니까 한 방에서 쫙 갔더라는 거죠. 물론 지구가 전체적으로 꽤 많이 얼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적도 지방 곳곳에서 빙하 흔적이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적도의 특정 지역만 빙하 흔적이 있어요. 그 말은 적도에 있는 땅덩이가 옛날에는 극지방에 있었다는 뜻이죠.
무슨 뜻이겠어요? 극지방에 있던 땅덩이가 적도 쪽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만 대륙이동선은 백연아가 주장했을 당시 쉽게 인정받았다고요? 주력기에서? 아니죠. 심지어 백연아는 지질학자도 아니었어요. 기상학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했으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중학교일할 때 많이 배웠을 겁니다. 뭐죠? 야, 그 땅덩이가 이동했다고 치자. 누가 이동시켰는데? 무슨 힘으로 이동시켰는데?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누굽니까? 하면 홈즈라는 사람이 발표했습니다. 멘틀 대류설입니다. 자, 근데 이 멘틀 대류는 홈즈가 생각했던 멘틀 대류는 이 멘틀 전부에서 일어나는 멘틀 대류였습니다. 반면 판구점에서 이 멘틀 대류는 400km 여기에서 부분적이 용융되어서 움직이는 멘틀 대류예요. 다만 멘틀 대류설을 주장했던 홈즈라는 사람은 이 멘틀이 움직입니다 하는 증거를 제시했을까요? 아니요. 혼자 뇌피셜한 거예요. 멘틀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야, 그럼 증거 있어? 없는데? 근데 무야 흩어진 것 같았으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네요. 해저 확장설이 계속 지금 설 하니까 그냥 뇌피셜로 찌꺼린 거 그런 말은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해저 확장설이 나왔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잠수함들이 개발되고 물론 그보다 훨씬 전에 잠수함들이 개발됐지만은 좀 더 수심 깊은 심해의 지형들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음양측신법이 대표적인 놈입니다. 바다에서 초음파를 대해서 초음파를 쏴가지고 되돌아온 데 걸린 시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심을 보는 거고 그 수심을 봤다는 것은 해저 지형을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맨 뒤에 일어서서 수업 하자. 거리는 했습니다. 거리는 속력과 그 시간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음양 70분 중에서 땅에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을 측정했잖아요. 그러면 depth 수심입니다. 수심. 초음파를 쏴서 되돌아온 시간 이거는 간데 오는 데잖아요. 그래서 초음파의 속력과 초음파의 되돌아온 왕복 시간에 대해서 절반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초음파의 속력은 대략 1500m/s입니다.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시간이 4초 걸린다 해볼게요.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4초 걸린다. 수심은 얼마 되는 거지? 3000m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내려갔다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뜻은 뭐다? 그만큼 수심이 깊다 되겠습니다. 10초 걸렸대요. 10초 걸릴 때 내려갔는데 5초 올라오는데 5초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수심이 7500m, 7.5km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 게 음양 측식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장 깊은 수심 깊은 쪽은 대략 몇 킬로미터의 수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3,000 300 바다 깊이가 그밖에 안 돼요? 3,000 3,000km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만하냐? 지구만 지금 6,400km인데? 지금 여기까지 구멍이 나 있다고요? 30km 필리핀 마리아나 제도 쪽인데요. 11km 정도의 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60도 분산이야. 근데 이 해저 지형들이 보니까 굉장히 깊은 골짜기도 있고 높게 솟구친 해저 산맥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해저 산맥들 근처에서 시추를 통해서 퇴적물의 두께라든지 해양지각의 나이들에 대해서 측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래 보니 해저 확장설 근거로서 해령이라고 해서 해저 산맥이 있습니다. 해저 산맥. 이 해저 산맥 해령을 경계로 양옆으로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령 근처는 이제 막 생성된 지형이고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데 이게 대칭적으로 많아지더라고요. 퇴적물의 두께가
해적물의 두께도 해령처럼 별로 퇴적물이 없어요. 근데 해구 쪽으로 가니까 퇴적물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러면 해구라고 하죠. 아까 말했던 해구는 수심 깊은 골짜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령 쪽은 이제 막 생성되고 퇴적물 두께도 별로 없고 해구 쪽으로 가서 멀어질수록 오래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퇴적됐던 것을 그 말의 뜻은 뭡니까 하면 해령이 이제 막 만들어질 때 양쪽으로 움직이고 또 다른 해양지각이 만들어지고 또 이것들이 움직이고 또 다른 해양지각이 만들어지고 이게 반복된다는 뜻이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고지자기 연구를 통해서 퇴적물의 두께, 나이 그리고 고지자기라서 옛날 지구자기가 흔적을 봤는데 해령 쪽에서 정자기가 해령 쪽에서 지금의 자기장과 같은 정자기가 펼쳐졌다면 양옆에는 옆자기가 즉 지구자기장이 역전되어 있는 즉 자기장의 남북극이 반대가 되는 옆자기가 펼쳐지고 또한 정자기가 펼쳐지고 이후에 다시 옆자기가 대칭적으로 보인다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야 이게 해령에서 해적 화산 터지면서 해적 화산에 여러 가지 자성을 띠는 물질들이 현재 지구자기장대로 정렬된 뒤에 또 멀어지고 다시 해적 화산이 터지면서 이제 그때와 또 다른 자기장에 의해서 옆자기가 형성되고 그래서 해양 지각이 자꾸 옆으로 밀려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들이 해구에서 소멸되는 거 아니야? 하는 해적 확장설이 나오게 됩니다. 페이지 121쪽에 보시면 대류이동설, 멘틀 대류설 그리고 해적 확장설들이 나오고 있네요. 121페이지 정리해 보시고 이제 판구조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121쪽 정리하십시오. 주소 좀 부를게요. 유승원, 네. 은찬이는 아직 코로나인가? 네. 문서준, 네. 노준성, 그다음에 박준호, 네. 조서연, 네. 원종현, 그다음에 안선우, 네. 이정민, 네. 이승재, 네. 최유하, 또 지금 와 있는 사람 누구지? 박지윤 맞나요? 그리고 김유민.
이제 122쪽 한번 펴볼게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각과 멘틀의 최상단 부위를 포함한 대략 한 100km 상대적으로 딱딱한 판, 암석권이라는 것이 그 밑에 있는 약 400km 깊이까지의 연약권 부분적인 용융. 이때 줘야 될 것은 이거 액체 상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고체 상태예요. 약간 부분적 용융되어 있어서 이놈이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그 멘틀 대류에서 두 판이 모이고 벌어지고 빗게 나간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판의 경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판의 경계 중에서 발산형 경계를 소개하죠. 발산이란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 발산 무슨 뜻이죠? 너의 매력을 발산해봐. 퍼뜨려봐.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두 판이 양쪽으로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판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멘틀 대류는 했습니다.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두 판이 양쪽으로 벌어지고 이 상승된 물질이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든다는 뜻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다 보니까 판이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네요. 멀어지네요. 이게 주로 바닷속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저 산맥을 만듭니다. 멘틀 대류 상승하면서. 그리고 또한 뜨거운 멘틀 물질이 요 해저 산맥을 만들면서 새로운 판을 또는 새로운 판 또는 새로운 해양 지각. 결국 해양 지각인 것은 현무암지 지각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판을 생성하는 장소가 요 판의 경계 중에서 발산 경계 되겠습니다. 뜨거운 멘틀 물질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화산도 터지죠. 이때 화산 터지는 것은 뜨거운 현무암질 용암이 터져요.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이 터집니다. 이 현무암질 용암은 격렬하게 폭발하는 타입입니까? 조용하게 분출하는 타입입니까? 저번에 화산할 때 공부했죠. 조용하게 분출하는 타입입니다. 알겠습니까? 조용하게 분출하고 그래서 지진도 진원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못한 얕을 천자 쓰나요? 천발 지진이랍니다. 이 해저 산맥 요게 V자 모양의 열지어져 있는 골짜기 그걸 열곡이라는 뜻을 씁니다. 그래서 해저 산맥의 대표적인 예가 대서양 중앙해령 대서양 따라서 중앙해령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동태평양 해령이 대표적인 놈이 되겠습니다. 그게 열지어져 있는 골짜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령과 열곡. 근데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주로 바닷속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육지에는 없으니까 이 열곡이 육지에서 보이는 곳이 대표적으로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동부, 소말라야, 에티오피아 이런 동네에서 땅이 찢어지고 있는 곳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어 이게 나중에 찢어지면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지고 동아프리카는 섬으로 떨어져 나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산 현무암지가 터지고 천발진이 납니다. 대서양 중앙해령에 섬 하나가 북대서양에 섬 하나가 크게 나와 있네요.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거기서 화산들이 터지면은 조용하게 꿀렁꿀렁 분출하는 그런 용암이 터집니다.
요번에 관광 패키지가 좀 나왔어요.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카피크라는 곳이 아이슬란드 수도인데요. 거기서 한 20km 떨어진 곳에 화산이 지금 터지고 있다네요. 거기 관광 오세요 하는. 왜냐면 그보다 더 전에 아마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텐데 한 7, 8개월 전에 아마 화산 터지지 않았까 싶습니다. 그때 역시 화산 터질 때 레이카피크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화산 터지는데 조용하게 용암이 꿀렁꿀렁 흘러 넘쳐가요. 화산 경계에 터졌으면 그 옆에 있으면 안 되죠. 화산 탄달라고 맞아 죽고 그래요. 유독가스도 많고요. 근데 여기서 터지는 화산들은 현무암지 용암이고 조용하게 분출한 타입이에요. 용암이 꿀렁꿀렁 흘러 넘치고 경계에 튀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식은 용암 위에다가 소세지 구워 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걸 요번에 화산 터질 때 아까 말했다시피 관광 패키지로 지금 아이슬란드에서 모집하고 있어요. 그 용암이 쭉 흘러넘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드론이 쫙 가서 사진 찍는 그런 장면들도 나올 거예요. 드론을 찍고 또 많으면 가고 싶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발사된 경계에 멘트대로 상승하고 새로운 판의 생성을 가져오는 장소입니다. 화산 터지는데 현무암지 용암 조용하게 분출한 타입이에요. 그리고 진원의 깊이는 깊지 못해요. 천발진이라는 게 이게 발산 경계입니다. 대표적인 장소가 해령과 그리고 열곡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발산 경계인데요. 정리해 주십시오. 보충자를 보면 대상 중앙해역에 위치하고 동아프리카 열곡대에 위치가 소개되고 있네요. 발산형 경계가 있다면 판이 벌어지는 발산 경계가 있다면 판이 모이는 수렴형 경계도 있군요. 판이 모이겠답니다. 수렴형입니다. 벌어지려면 멘트대로 상승한다. 그렇다면 수렴하려면 멘트대로가 하강해야 되겠죠. 두 판이 모이려면 말입니다. 멘트대로의 하강 부위가 수렴형 경계입니다. 근데 이 수렴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혀야 하는 충돌형 경계와 대륙판과 해양판 또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섭입형 경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데요. 대륙판 부딪히다 보니까 마치 차전노래 하듯이 쑥 땅이 올라갑니다. 대규모 습곡 산맥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는 히말라야입니다.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지진 일어나는데요. 천발 지진 일어납니다. 중발 지진 일어납니다. 근데 진원의 깊이가 300km 더 깊은 신발 지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산도 터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섭입형 경계 해양판과 대륙판이 부딪혔어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혔어요 하면 한쪽이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섭은 끌어당기다 하는 뜻이 되는데요. 판이 파고 들어가면서 하나의 판을 끌고 들어가는, 여기가 섭입형인데요. 대표적인 놈은 해구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해구가 일본 해구가 있고요. 대표적인 해구가 칠레 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발 지진 및 중발 지진, 신발 지진 다
다 일어납니다. 화산도 터져요. 좀 전에 우리가 발산 경계에서 화산 터졌을 때는 조용하게 분출하는 형광지가 터졌다면 이 화산은 격렬한 폭발을 가져옵니다. 안산암질이나 또는 유문암질 용암이 터지는데요. 여기에 수증기 함량이 많아서 아주 격렬하게 터지는 화산이에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던 빵 터졌던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환태평양 화산 때, 환태평양 지진 때, 환태평양 조산 때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변동 때 여기서 터지는 화산들이 모두 다 이런 화산들입니다. 정말 격렬하게 터지는. 그래서 이건 주변에 있다가는 화산탄에 맞아 죽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 많고요. 화산가스, 특히 유독가스인 황화수소라든지 이런 거에 중독되어서 죽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화산재도 엄청나게 휘날리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판의 경계 중에서 충돌형 경계는 별로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 있습니까? 이 섭입형 경계가 매우 관심 있습니다. 알겠어요? 정리해 주십시오.